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북동에 사는 50대 여성이에요. 여자 팔자는 만나는 남자를 따라간다고 하더니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그게 헛된 말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는 늘 내 인생에 결혼은 한 번뿐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첫 번째 결혼이 제 인생에 있어서 너무도 뼈아픈 실수 같았거든요. 누구나 시작할 때 불행한 결말을 짐작하지 않는 것처럼 저 역시 제 결혼이 파국으로 치달을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핑크빛 인생은 아니어도 남들처럼 평범한 인생 정도는 꿈꿨더랬죠. 하지만 인생이 어디 내 바람대로 흘러가나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소나기가 내리면 비를 맞고 햇살이 비추면 볕을 쬐는 거죠. 한마디로 첫 결혼은 완전 실패였어요. 그래서 다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는데 50줄에 재혼을 하게 됐지 뭡니까. 그리고 그로 인해 난생 처음 돈벼락도 맞아보고 개망신도 당했으니 인생이 참 얄궂더군요. 저는 23세 첫 번째 결혼을 했어요. 첫 남편은 제가 다니던 옷가게 사장의 고등학교 동창이었어요. 당시 제가 다니던 옷가게는 준 브랜드 매장으로 서울에만 해도 5개가 넘는 매장이 있었어요. 저희 매장 직원도 저를 포함해 20명 남짓 되었고요. 거기다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 복지도 괜찮은 편이었고 회식도 잦은 편이었죠. 사장님과 절친이었던 남편은 직원 회식 때마다 함께하곤 했어요. 남편은 모 여대 앞에서 커다란 구두 매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돈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가 씀씀이도 크고 구김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7살 연상이었는데 결혼도 안 한 미혼이 자기 앞으로 아파트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였죠. 늘 농담처럼 자기는 여자 빼고 다 준비됐다고 말할 정도로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죠. 솔직히 처음에는 남편의 돈에 혹하기도 했어요. 저처럼 쥐뿔도 없는 집에서 자란 사람은 꿈도 꿀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사는 게 부럽기도 하고 저런 남자 만나서 팔자를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다고 남편을 꼬시려고 뭘 어떻게 했던 건 아니에요. 그저 나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죠. 그런데 인연이 되려니 내 노력과는 상관없이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날도 다들 신촌 형제갈비에 모여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고깃집으로 찾아왔어요. 바빠서 하루 종일 한 끼도 못 먹었다고 말하며 자리에 앉았는데 이미 파장 분위기라 고기도 떨어지고 먹다 남은 된장찌개가 고작이었어요. 결국 빈속에 맥주만 마시게 되었죠. 마침 남편 앞자리에 앉아있던 저는 그 모습이 안 됐어서 얼른 나가 도로변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왔어요. 빈속에 술 마시면 속버리니 이거라도 안주 삼아 먹으라고 말이죠. 그러자 남편은 그 자리에서 개눈 감추듯 순식간에 먹어치우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퇴근 시간쯤에 저희 매장으로 찾아왔어요. 얻어먹은 거에 보답하고 싶다면서요. 솔직히 그 말에 기뻤지만 혹여라도 매장에 이상한 소문이 퍼지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거절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건 좀 곤란해요. 사장님 친구분이랑 둘이 밥 먹었다간 괜히 이상한 소문이 날 것 같거든요. 그냥 마음만 받을게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언제 둘이서 먹재요? 다 같이 가서 먹자는 얘기죠. 매번 남의 회식에 끼어서 먹는 게 미안하기도 해서 한턱 쏘려는 건데 설마 나랑 둘이 먹고 싶었던 거예요? 재선씨 그렇게 안 봤는데 은큼하네. 그 말의 순간 저는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남편은 그런 제 모습을 보며 재밌다는 듯 키득거렸고요. 결국 그날 우리 매장 전 직원은 근처 고깃집에서 다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물론 계산은 남편이 했고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매장에 올 때마다 제게 장난식으로 같이 밥 먹자는 말을 해댔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를 피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사장님이 저를 따로 부르시더니
혹시 사귀는 사람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없다고 했더니 그럼 미팅을 해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장님 주선이라 거절하기 뭐해서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그 주 휴문날 저는 약속 장소로 나갔고 그곳에는 미팅 상대로 떡하니 남편이 나와 있었어요. 혹시 상대가 나라서 실망했어요? 나는 꽤 기대하고 나왔는데. 사실 재선 씨 좋아한 지 좀 됐거든요. 그동안 눈치 못 챘어요? 네, 전 그냥 저를 볼 때마다 놀리셔서 내가 만만해 보이나 생각했어요. 아, 그래서 나만 보면 인상 팍 쓰고 피한 거였구나. 난 또 내가 아무리 눈치를 줘도 재선 씨가 모른 척하길래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나 했죠. 설마 내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고개까지 저어가며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보니 좀 후회가 되더라고요. 너무 쉽게 제 속마음을 들켜버린 게 아닌가 해서요. 물론 그 바람에 밀당 없이 바로 사귀게 됐지만요. 한동안 우리는 비밀 연애를 했어요. 괜히 직장에 알려져봤자 좋을 게 없었으니까요. 혹여 사귀다 헤어지면 사장님과도 왠지 껄끄러워질 것 같고 그랬다가는 직장도 잃게 될 것 같아서 걱정이 됐거든요. 남편은 제 퇴근 시간에 맞춰 저희 매장 옆골목에 차를 대놓고 기다렸어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회기동 저희 집까지 데려다 주곤 했죠. 남편 집은 저희 집과 정반대인 연희동이었는데 말이죠. 그뿐 아니었어요. 값비싼 옷이며 신발, 화장품까지 한아름씩 사주었어요. 정말이지 전 남편과 연애를 할 땐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렇게 제게 공을 들이던 남편은 결혼하고 반년도 되지 않아서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결혼하고서야 알게 된 사실인데 저와 결혼하기 전에 이미 한 번 결혼을 했었더라고요. 어차피 속아서 한 결혼이라 이제와 어쩔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과 한마디 정도는 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글쎄 어머님이 되려 버럭 소리치시지 뭐예요. 그래, 이혼 경력이 있으면 뭐 내 아들한테 그런 흠이라도 없었으면 우리가 왜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였겠니? 네가 학벌이 있길래 집안이 변변키나 해. 쥐뿔도 없는 게 꼴에 분수도 모르고 어디서 내 아들한테 사과를 하래? 옷가게 점원이나 하던 걸 우리 집에서 받아줬으면 감사한 줄 알고 충성할 것이지 건방지게 어디서? 너 괜히 꼴값 달고 까불어봐. 그땐 네 인생 종치게 해줄 테니까. 너 같은 거 하나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건 우리한텐 일도 아니야. 그러니까 건방지게 까불지 마. 사과는커녕 오히려 제 인생은 물론 저희 친정 식구들 인생까지 모조리 망가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더군요. 이런 어이없는 상황에 기가 막혀서 물도 한 모금 넘길 수 없었어요. 그렇게 3일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운 저는 이런 사람들과 한 집에 사느니 차라리 무슨 일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친정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요. 이 집을 나가려면 뭐든 먹고 힘을 내야겠다는 생각에 3일 만에 밥을 입에 댔는데 헛구역질이 나더라고요. 김치며 된장국 냄새가 그렇게 역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본 어머님은 얼굴에 화색이 돌더니 제 손을 끄드러 잡고 그 길로 바로 산부인과로 향했어요. 검사를 해보니 임신이더군요. 어머님은 의사한테 아들인지 딸인지 집요하게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는 일단은 산모 몸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으니 가급적 쉬면서 양질의 음식을 먹이라고 했어요. 끝내 손주의 성별을 알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손주를 안게 됐다는 생각에 어머님은 무척 들떠 보였어요. 그리고 제게도 이전과는 딴판으로 엄청 잘해주셨고요. 어머님은 집에 가는 길에 백화점에 들러 수입 과일부터 비싼 한우까지 제게 먹일 것들을 잔뜩 사셨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시집 오자마자 필요 없다며 내보냈던 가정부도 다시 불러들이셨죠. 아가,
넌 이제부터 집안 살림일랑 신경 쓰지 말고 그저 태교에만 힘쓰려무나. 아우, 얼굴이 까칠한 게 보약이라도 지어 먹여야겠다. 우리 집 귀한 장손을 낳을 몸인데 이렇게 부실해서야 쓰나. 아가, 먹고 싶은 건 없니? 애비 들어올 때 뭐 좀 사오라 그럴까? 하루아침에 달라진 어머님 모습이 솔직히 두렵기까지 했어요. 어머님이 그렇게까지 한 데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다시 돌아온 가정부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남편이 이혼한 이유가 바로 전처의 불임 때문이었다고 하더군요. 손이 귀한 집안이라 신혼 초부터 그렇게 손주를 기다리셨는데 글쎄 며느리가 불임이었지 뭐예요. 나팔관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나? 암튼 그날부터 며느리를 구박하는데 아휴 내가 옆에서 지켜보기 힘들 정도였다니까. 그러니 배견할 장사 있나? 참다 못해 뛰쳐나간 거지. 솔직히 집안도 좋고 유학까지 다녀온 사람이 그런 꼴을 당하고 살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친정 부모며 친정 오빠까지 죄다 달려와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아휴 내가 입방정을 떨었네. 암튼 새댁은 결혼한 지 반년도 안 돼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 세상이 나하고 실컷 누려요. 이대 큰 사모님이 유별나긴 해도 떡두꺼비 같은 손자 하나만 안겨줘봐. 새댁은 평생 대접받고 살 테니. 그때까지만 해도 가정부의 말이 그리 귀에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배가 불러올수록 어머님의 손자에 대한 열망은 더욱 거세졌죠. 산부인과에 갈 때마다 쫓아와서는 의사한테 아이의 성별을 물어댔어요. 그럴 때마다 의사는 말을 돌려가며 대답을 회피하곤 했고요. 그렇게 산 딸을 향해 가던 어느 날, 그날도 병원에 함께 갔던 어머님은 이제 산 딸도 다 됐는데 말 좀 해줘요. 안다고 애를 떼기라겠어. 어쩌겠어. 애 입힐 옷 좀 사드려고 그러니까 부탁 좀 합시다. 의사는 한껏 부른 제 배를 보더니 그제야 할 수 없다는 듯 색상으로 힌트를 주더군요. 그런데 뭐? 핑크색? 그럼 딸이란 거야? 아우 내가 미쳐. 그깟 기집애 하나 보자고 내가 그 고생을 한 거야? 아유 네가 그럼 그렇지. 의사고 너고 그동안 짜고서 나한테 말 안 했던 거 아냐? 아우 분해 정말. 아우 짜증나. 어머님은 의사한테 잔뜩 성질을 내곤 진료실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저의 눈물겨운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축복받지 못한 채 태어난 제 딸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했어요. 2돌이 될 때까지 병치레가 심해서 병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해야 했죠. 그러다 여름이 끝나고 어느 가을밤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도착해보니 이미 몸이 싸늘하게 식어 있었어요. 제대로 손도 못 써보고 그렇게 저는 딸을 잃어야 했어요. 어머님은 이게 다 제 책임이라며 자식 잡아먹은 년이라고 하더군요. 표독스런 어머님의 말에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다고 죽은 딸애가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겨우 숨만 쉬며 살았어요. 남편과 어머님은 그런 저를 위로해주기는커녕 쓰레기 보듯 하더군요. 쓰임이 다한 폐기물처럼요. 당시 저는 매일 밤 술을 마셔야 잠이 들 수 있을 정도였어요. 술에 취하면 아이 방에 들어가 한참을 울다 지쳐서 잠이 들곤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집으로 웬 여자를 데려왔어요. 뻔뻔하게도 2사람은 보란듯이 제 앞에서 애정행각을 벌이더군요. 여자는 대학 졸업을 앞둔 여대생으로 남편의 새 여자친구였죠. 그동안 외도를 하는 건 알았지만 집에 여자를 데려온 건 처음이었어요. 듣던 것보다 많이 늙어 보이네요. 7살 연하라더니 오히려 누나 같아요. 그러니 우리 오빠가 그쪽이 여자로 안 보인다고 하죠. 여대생은 내 남편 팔에 안겨 젊음을 무기로 저를 깔고 뭉개더라고요. 보다 못한 저는 앞에 있던 물잔을 여자한테 뿌렸어요. 나이도 어린 게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 처먹었니?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불륜 저지르고도 창피한 줄 몰라? 너 이러는 거 네 부모님은 아시니?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뺨을 치며 소리쳤어요. 이게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거리야. 야, 무식한 짓 좀 작작해라. 사람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맨날 집구석에서 술이나 처먹고 사니까 네가 그 수준인 거야. 아무리 너보다 나이가 어려도 처음 본 사람한테 반말짓거리를 하고 싶니? 게다가 어디서 행패까지 부려. 못 배운 티를 그렇게 내고 싶어? 됐고, 차라리 잘 됐다. 불쌍해서 천천히 얘기할까 했는데 이참에 우리 이혼하자. 나 더는 너랑 못 살겠거든. 엄마하고도 얘기 끝났으니까 그렇게 알고. 얼마면 되냐? 위자료 말이야. 어차피 너도 팔자 고치려고 나랑 결혼한 거잖아. 엄마 모르게 좀 챙겨줄 테니 그건 먹고 떨어지라고. 먹긴 놈이 성낸다고 불륜을 저지른 놈이 오히려 제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하더라고요. 저는 거절했어요. 쫓겨날 때 쫓겨나더라도 저 인간이 원하는 대로는 해주기 싫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거절하자 글쎄 제게 이혼 소송을 걸었지 뭐예요. 평소 딸의 생각에 술을 마신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알코올 중독자 수준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가정부랑 기사한테 뒷돈을 썼는지 두 사람이 법정에서 제가 늘 술에 빠져 사느라 어머님께 욕설과 폭력을 휘둘렀다고 거짓 증언을 하는 바람에 결국 위자료 한 푼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야 했어요. 저 역시 남편의 외도를 주장했지만 증거도 없던 터라 소용없었죠. 그렇게 결혼 4년 만에 이혼을 당한 저는 한동안 친정집에서 지냈어요. 부잣집에 시집갔다고 좋아하던 친정 부모님은 하루아침에 자식 잃고 이혼당한 저를 보곤 한숨만 쉬셨죠. 아빠는 이게 다 자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라고, 돈만 있었다면 유능한 변호사 붙여서 법정 싸움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 미안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런 아빠를 보니 오히려 친정에 머무르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친정에 사는 이상 아빠와 가족들의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집을 나왔어요. 학벌도 없고 이렇다 할 기술도 없는 30대 이혼녀라서 일자리 구하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게다가 당장 잘 곳도 필요했던 터라 이거저거 가릴 처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시작한 일이 바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는 거였어요. 고시원에 털을 잡고 밤낮으로 식당 설거지를 하러 다녔죠. 허리가 끊어지게 아팠지만 그래도 쉴 수는 없었어요. 당장 고시원비에 식비까지 매달 나가야 하는 돈이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번듯한 방 한 칸이라도 얻으려면 돈을 모아야 했거든요. 그래서 최소 생계비를 제외한 돈은 모두 저축을 했어요. 망가져버린 내 인생을 바로잡기 위해 이를 악물고 버티면서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더라고요. 내 몸을 돌보지 않고 돈 버는 데만 급급해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탓에 몸에 무리가 왔거든요. 영양실조에 간에 무리가 와서 그만 쓰러지고 만 거죠. 그동안 안 먹고 안 입고 모았던 돈은 고스란히 병원비로 들어갔고 급기야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아무리 허우적거려도 진흙탕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더군요. 그때 제게 손을 내밀어준 건 제 옆 침상 환자를 돌보고 있던 조선족 간병인 아주머니였어요. 아주머니는 돌봐주는 가족도 없이 혼자 입원해 있던 저를 가족처럼 보살펴 주셨어요. 끼니 때마다 식판도 대신 날라주시고 간식도 챙겨주셨죠. 아주머니는 한국에 돈 벌러 왔다가 사고로 죽은 남편을 대신해 환갑이 가까운 나이에 혈혈단신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고 산다더군요. 중국에 사는 손녀딸 병원비를 벌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도 자신이 벌어다준 돈으로 손녀딸이 치료도 받고 점점 상태가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손녀딸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죽은 제 딸아이 또래라 그런지 딸애가 생각나 울음이 터져버렸어요. 한참을 목 놓아 울었더니 아주머니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시더군요.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울고 싶으면 언제든 울어요. 필요하면 내가 옆에 있어줄게. 나도 남편 보내고 한 몇 년 정신 빠진 사람처럼 살았어요. 남편 죽은 게 다
내 탓인 것만 같고 남편 잡아먹은 년이 밥은 먹어 뭐하나 싶기도 하고 말이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 사람 사는 게 다 그런 게 아니겠어요? 그날 아주머니의 따뜻한 위로에 저는 다시 몸과 마음을 추스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주머니 소개로 간병인 센터에 등록해 간병인 교육을 받게 되었죠. 환자의 아픈 몸은 의사가 고쳐주지만 상처받은 마음을 곁에서 간병하는 사람이 어루만져 주어야 한다던 아주머니 말씀을 가슴에 새긴 채로요. 교육 과정을 이수한 저는 본격적으로 간병인 생활을 시작했어요. 환자 옆에서 쪽잠을 자며 먹이고 씻기고 치료실에 데리고 다니느라 몸이 천근만근 같았지만 그래도 나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이 조금은 편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왠지 뿌듯하더라고요.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눈에 밟히던 딸아이에 대한 그리움도 조금씩 무뎌지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 말처럼 말이죠. 그렇게 20년 가까이 간병인 생활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찾아주는 사람도 늘고 월급도 많이 늘어갔어요. 그리고 반가운 얼굴을 만나 뜻밖의 소식도 들었지 뭐예요. 하루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는데 길에서 낯익은 얼굴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래전 일했던 옷가게 사장이었죠. 옷가게 사장님은 저를 보자 눈시울을 붉히시더라고요. 제가 딸을 잃고 이혼까지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른다며 무척이나 미안해하더군요. 그러면서 전남편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전남편은 여대생과 결혼도 하지 못한 채 유학자금만 홀라당 뜯기곤 버려진 지 오래였고 집이 꼬꾸라진 이후 재기를 못해 일용직을 전전하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살고 갈 거 어쩜 나한테 그리 모질게 굴었나 싶었어요. 인생 참 부질없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 무렵 저는 평소 알고 지내던 간호사를 통해 입주 간병인 제의를 받았어요. 그렇게 들어간 집이 바로 제 두 번째 남편 집이었죠. 두 번째 남편은 저와는 띠동갑으로 중소기업을 운영하던 분이었는데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후 너무 늦게 발견되는 바람에 반신이 마비가 돼서 거동이 힘든 상황이었죠. 비록 침상에 누워 혼자 힘으로는 밥도 떠먹을 수 없는 처지였지만 딱 봐도 배움도 깊고 매너가 좋은 분 같더군요. 아내와는 10수년 전에 사별을 하고 결혼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은 아버지 대신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빠 거의 집에 찾아오지 않고 있었죠. 그건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는 사장님과 파출 아주머니, 그리고 입주 간병을 맡은 저, 이렇게 세 사람이 다였어요. 그나마도 파출 아주머니는 출퇴근을 하셔서 밤에는 사장님과 저 둘뿐이었죠. 처음엔 남자 환자와 단 둘이 있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환자가 점잖기도 하고 거동이 힘들어서 딱히 별일은 없겠다 싶어 하기로 했어요. 거기다 옆에서 감시하는 가족도 없고 오히려 편하겠다 싶었죠. 그런데 모든 가정에는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는 것처럼 이 집에도 나름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파출 아주머니 말로는 사장님이 쓰러지시게 된 게 아들과 말다툼을 하고 난 뒤였다고 했어요. 그리곤 아버지가 쓰러지자마자 바로 회사에서 아버지 자리를 차지했다나요. 이 집 아들이랑 며느린 사장님이 빨리 죽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 지 아버지 재산 빼먹을 생각에 눈이 시뻘건 년놈들이지. 돈이 많으면 뭐해? 자식이 지 부모 죽기만 바라는 천하의 잡놈인걸.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자식 농사라잖아. 그걸 망친 거지 뭐. 이댁 사장님은 인품도 훌륭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참 안 됐어. 비록 하더라 통신이니 그리 신빙성은 없었지만 몇 달간 입주해서 지켜보니 꼭 틀린 말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입주하고 석 달이 다 돼가도록 아들 내외가 찾아온 건 처음 입주하던 날 뿐이었거든요. 그 후로는 전화도 한 통 없더라고요. 사장님은 힘이 빠진 눈으로 늘 창밖 풍경만 바라보셨어요.
음악도 싫고 TV도 싫다 하셔서 집안은 늘 절간처럼 적막했죠. 파출 아주머니가 퇴근한 이후에는 더더욱 그랬어요. 살면서 이렇게 고요하고 평온한 환경에서 살기는 처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이 망고가 먹고 싶으시다고 사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 근처 마트에 갔다 왔는데 글쎄 돌아와 보니 사장님이 바닥에 떨어져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바닥에 내리 찍고 있지 뭐예요. 저는 달려들어 사장님 머리를 손으로 받치고는 제 무릎 위에 놓았어요. 사장님은 거칠게 반항을 하며 자길 내버려 두라고 소리치더군요. 차라리 죽게 해달라고요. 비참해서 더는 못 살겠다나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화가 치밀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소리를 질렀죠. 사는 게 비참하다고요? 죽고 싶다고요? 건방진 소리 마세요. 어리광 부리지 말라고요. 세상엔 사장님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아요. 그래도 다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하는 거라고요.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 살아내야 하니까. 그게 세상에 태어난 이상 인간이 해야 하는 의무라고요. 반평생 넘게 편히 사셨잖아요. 남들 부러움 사면서 떵떵거리고 잘 사셨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일에 비참하다고 목숨을 버려요? 남들은 평생 죽지 못해 살 만큼 비참하게 사는데 고작 1년 이러고 살았다고 자신을 포기하냐고요. 갓 태어나 엄마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에서 지내는 갓난 아기들도 어떻게든 살겠다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울어요. 그런데 다 큰 어른이 이깟 시련도 못 감당해서 포기하겠다고요? 창피한 줄 아세요. 다른 건 몰라도 나는 내 환자는 절대 죽게 안 놔둬요. 그러니까 나 몰래 죽을 생각일랑 꿈도 꾸지 마세요. 아셨어요? 악을 쓰고 덤비는 제 기세에 눌린 사장님은 저를 빤히 보시더니 힘겹게 말씀하셨어요. 알았으니까 내 목 잡은 손에 힘 좀 빼요. 이러다 목 절려 죽겠어요. 순간 화를 내느라 사장님 목을 잡고 있던 걸 깜빡했던 저는 그제야 놀라서 손에 힘을 풀었어요. 그리고는 파출 아주머니를 불러 함께 사장님을 침대에 눕혔어요. 그 소동 이후 사장님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은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제게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는지 전보다 말도 많이 거시고 종종 LP판을 틀어달라는 부탁도 하셨죠. 대개는 제가 들어본 적도 없는 클래식 음악이었어요. 때로는 피아노 연주곡을, 때로는 첼로 연주곡을 들으셨죠. 한때 자신의 꿈이 첼리스트였다고 하더라고요. 첼로를 안고 연주를 하다 보면 마치 사람이 우는 소리처럼 들린다면서 딱 한 번만이라도 다시 첼로를 연주할 수 있었으면 원이 없겠다고 하셨죠. 그래서 열심히 재활치료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병원에 다니기 힘들면 집으로 재활치료사를 불러 시작하자고요. 그래서 아들을 집으로 불러들였어요. 부자가 방에서 긴 얘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파출 아주머니와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방에서 뭔가를 던지는 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그리곤 잠시 뒤 사장님 아들이 방에서 나왔는데 이마에 피가 묻어 있더군요. 아마도 사장님이 뭔가를 아들한테 던진 모양이었어요. 사장님 아들은 씩씩대며 주방으로 와선 제게 그러더군요. 아줌마, 한 번만 더 저 노인네한테 쓸데없는 기대 품게 하면 바로 내쫓을 줄 알아요. 노친에 꼬드겨서 뭔 작당을 꾸미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게 뭐든 당장 그만둬요. 알았어요? 사장님 아들이 가고 방으로 달려가 보니 사장님이 경련을 일으키고 계시더라고요. 몸에 잔뜩 힘이 들어가는 바람에 대변이 흘러 침대 시트가 젖은 채로요. 저는 달려들어 사장님이 혀를 물지 않도록 입안에 손수건을 물려드렸어요. 그리고는 바로 눕히곤 환자복 단추를 풀어드렸죠. 그 사이 파출 아주머니는 주치의한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한동안 멈추지 않던 경련은 주치의가 와서 항경련제를 투약하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걱정이 돼서 사장님 침상을 지켰어요. 그러다 침상에 제 머리를 파묻고 깜박 잠이 들고 만 거예요. 그러다 잠에서 깼는데 사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사장님은 지그시 저를 바라보시고는 그러셨어요. 사는 게 힘들지 않냐고요. 젊은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됐냐고 말이죠. 그래서 결혼 이후 있었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더니 한참이나 말이 없으셨어요. 그리곤 대뜸 죽은 딸아이가 보고 싶지 않냐더라고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음이 터졌어요. 그동안 억누르고 살아온 딸에 대한 그리움과 억울한 마음이 뒤엉켜 감정을 추스릴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울었죠. 그렇게 울고 나니 그렇게 개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장님께 덕분에 실컷 울었다고 고맙다고 말했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괜찮다면 자기랑 결혼을 하자고요. 다른 의도는 없고 자기가 바람막이가 돼줄 테니 이제라도 남은 인생 편히 살라고 말이죠.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한편으론 그렇게라도 해서 사장님이 제대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활치료를 열심히 받겠다고 약속을 한다면 사장님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어요. 사장님은 제가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며칠 뒤 사장님은 아들한테 이런 결정을 알렸고 몇 시간 뒤 아들 내외는 득달같이 달려왔어요.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근본도 모르는 여자랑 재혼을 해요? 저 이 결혼 절대 찬성 못해요. 저 여자 처음부터 아버지 재산 노리고 이 집에 들어온 거라고요. 아버지 지금 꽃뱀한테 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버님 앞에서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저 여자 아버님 돈 보고 달려든 거 맞아요. 멀쩡한 여자가 뭐하러 혼자 몸도 못 가누는 남자랑 결혼을 한대요. 돈 아니면 이유가 없잖아요. 아버님, 여자는 여자가 알아요. 저 여자 절대 아버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돈이라고요. 저 여자가 아버님을 어떻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속고 계신 거예요. 자식인 저희 말 좀 들어주세요. 네? 아들 내외는 입에 거품을 물고 결혼을 반대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은 끝까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어요. 그러자 아들 내외는 주방으로 와 저를 잡고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이 결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젊은 분이 다 늙은 노인네랑 결혼을 해요? 돈 때문인 거면 내가 그 돈 줄 테니까 이쯤에서 멈춰요. 안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어요. 그래, 얼마면 돼요? 얼마면 되냐고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저 어떻게든 사장님한테 힘이 돼드리고 싶어요. 옆에서 재활치료도 돕고 다시 첼로 연주도 하실 수 있게 돕고 싶다고요. 저 정말 다른 욕심 없어요. 돈 필요 없다고요. 아, 미치겠네. 아, 몰라. 나 분명히 이 결혼 반대라고 말했어요. 내가 당신 반드시 이 집에서 내쫓을 거니까 그때 가서 후회 말아요. 아들이 성질을 내고 나가버리자 내내 벽에 기대 서서 조용히 있던 며느리가 팔짱을 끼고 와서는 그러더군요. 웃기고 자빠졌네. 돕긴 누굴 도와? 아줌마, 주제 파악이나 해요. 우리 아버님이 불우이웃이야? 당신이 돕긴 뭘 도와? 늙은이 똥기저귀나 갈고 사는 주제에 어디서 건방은. 하여간 없는 것들은 이래서 안 돼. 돈 냄새만 봤다 하면 창피함도 모르고 몸부터 들이민다니까. 그래, 어디 한번 해봐요. 이 집 재산 10원이라도 그쪽한테 가나. 길 닦아 놓으니 거지가 먼저 지나간다더니 어이가 없어서. 며느리는 뚫린 입이라고 마음대로 짓거리곤 남편과 함께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걸로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일주일 뒤 아들 내외는 경찰에 저를 절도와 사기로 신고를 했어요. 병세가 악화돼 심신이 미약한 노인을 꼬셔서 강제 혼인을 하려고 한다고요. 거기다 집에서 귀금속까지 훔쳤다나요?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은 제 방 수색을 시작했고 서랍 안에서 저도 모르는 귀금속이 나왔어요. 며느리 짓이었죠. 저는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경찰은 증거가 있는 이상 일단 서해 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관할 파출소에 끌려가 조사를 받아야 했어요. 파출소까지 동행한 아들 내외는 제가 12살이나 많은 반신불수 노인을 꼬셔서 혼인을 하려고 하는 파렴치한 꽃뱀이라고 소리쳤어요. 그러자 파출소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았죠. 어찌나 창피하던지 얼굴이 화끈거려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아무리 아니라고 항변을 해봐야 제 말을 들어주겠어요.
저들 눈엔 제가 꽃뱀으로 보일 뿐인걸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사장님 회사의 고문 변호사가 파출소로 왔더군요. 변호사는 아들 내외한테 휴대폰으로 뭔가를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아들 내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더군요. 조금 전까지 기세 등등하던 두 사람은 갑자기 꼬리를 내리고는 경찰한테 자기들이 뭔가 착각을 한 것 같다며 신고한 걸 취소하겠다고 하지 뭐예요. 그리고는 제게 와서는 미안하다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얼떨떨하긴 했지만 일단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휴무였던 파출 아주머니가 집에 와 있지 뭐예요. 알고 봤더니 저를 구해준 건 바로 파출 아주머니더라고요. 일주일 전 아주머니는 퇴근길에 상추를 좀 따가려고 마당 뒤편 텃밭에 갔는데 그때 마침 안채에서 나오던 아들 내외가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된 거예요. 듣다 보니 심상치 않은 내용이 나오길래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던 거죠. 대화 내용은 1년 전 사장님이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던 날에 대한 거였어요. 알고 보니 아들 내외는 사장님이 쓰러지신 걸 알고도 119에 신고도 않고 서재로 달려가 유언장을 찾고 있었더라고요. 유언장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사장님의 상태는 더 악화됐던 거였죠. 파출 아주머니는 괜히 남의 집일에 끼어들었다가 분란만 일으킬 것 같아서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며느리가 전화해 해고 통보를 하자 화가 나서 동영상을 들고 사장님을 만나러 온 거였어요. 동영상을 본 사장님은 고문 변호사를 파출소로 보내셨던 거고요. 결국 그 일로 아들은 회사에서 쫓겨났고 차후 유산도 받을 수 없게 되고 말았어요. 부모 목숨보다 돈이 먼저인 자식은 필요 없으니까요. 그리고 얼마 뒤 사장님은 재활치료를 시작했어요. 연세가 있으셔서 경과가 빠르지는 않았지만 전보다는 확실히 차도가 있기는 했어요. 밥도 혼자 먹고 혼자 힘으로 휠체어에 앉는 건 가능할 정도로 말이죠. 물론 아직은 샤워를 하거나 걸을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열심히 재활치료를 한다면 가능할 거라 생각해요. 참, 그리고 얼마 전 저는 사장님과 혼인신고를 했어요. 신혼여행은 사장님이 걸을 수 있게 되면 가자고 했지만 그게 5년 뒤가 될지 10년 뒤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덕분에 저는 난생 처음 기사가 딸린 차를 타고 백화점에서 장을 보는 호사도 누리게 되었어요. 여자는 만나는 남자 따라 팔자가 변한다더니 반백살이 된 지금에야 사모님 대접을 받고 살게 된 거죠. 상처가 많은 인생이라고 해서 나조차 포기하려고 했던 인생이지만 힘든 시간을 버티고 나니 이렇게 꽃길을 걷는 날도 찾아오네요. 역시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의 좋은 날을 위해 많은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